2026년 3월 4일. 그냥 평범한 하루였죠? 근데 이날이 전 세계 금융시장을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습니다. 아니, 어떻게 딱 하나의 사건이 아시아 전체를 뒤흔드는 그런 거대한 충격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바로 그날의 기록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2.06%. 와, 이 숫자 그냥 단순한 하락률이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가장 어두웠던 바로 그날 그 전례 없는 붕괴를 상징하는 숫자예요. 아니,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딱 하루 만에 일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도대체 이 어마어마한 충격, 그 진원지는 어디였을까요? 모든 큰 불은 아주 작은 불꽃 하나에서 시작되잖아요. 이날의 혼돈을 일으킨 바로 그 첫 번째 불꽃, 네, 바로 중동에서 타올랐습니다. 자, 위기는 여기서부터 터졌습니다. 미국,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 간의 군사적 긴장이 빵 하고 폭발해버린 거죠. 이게 왜 문제냐면요. 전 세계 경제의 피, 그러니까 혈액과도 같은 석유 공급이 뚝 끊길 수 있다는 공포, 바로 에너지 쇼크로 순식간에 번져나간 겁니다. 자, 이 긴박했던 24시간의 흐름을 한번 보세요. 먼저 중동에서 군사 충돌이 딱 터집니다. 그러자 이란이 핵심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막아버리겠다고 위협하죠. 그 결과 국제 유가가 바로 폭등해버리고 아시아 시장의 문을 열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가 시장을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이 모든 게 정말 믿기지는 않지만 딱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에요. 자, 그럼 중동에서 시작된 이 작은 불꽃이 어떻게 아시아 전역을 집어삼키는 그런 거대한 불길로 번져 나갔을까요? 그 무서운 전염의 경로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 그래프가 정말 모든 걸 말해주네요. 아시아 시장 전체가 그야말로 핏빛으로 물들었는데, 근데 한번 보세요. 일본이나 홍콩의 하락폭? 이건 뭐 비교가 안 됩니다. 한국 시장이 받은 충격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이날의 폭락은요, 그냥 단순한 하락 수준이 아니었어요. 9.11 테러 직후에 겪었던 그 공포보다도 훨씬 더 심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증시 역사상 그 어떤 위기 때보다도 더 깊고 더 빠르게 추락한 거죠. 말 그대로 기록적인 정말 잔인한 폭락이었습니다. 시장이 너무나 빠르게 정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니까 결국 어떻게 됐겠어요? 거래를 그냥 강제로 멈춰 세우는 거죠. 바로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겁니다. 뭐 두꺼비집 내리는 거랑 비슷해요. 시장의 공포가 얼마나 극심했으면 이런 조치까지 나왔겠습니까? 근데 주식시장만 무너진 게 아니었어요. 1506.5, 이 숫자가 뭐냐면요. 바로 원달러 환율입니다. 원화 가치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무려 17년 만에 최저치로 그냥 곤두박질 쳐버린 거예요. 주식시장에 이어서 이제 외환시장까지 공포가 완전히 번진 거죠. 자, 그런데요. 이 완전한 혼돈 속에서 아주 기이한 흥미로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모두가 함께 가라앉는 이 와중에 어떤 쪽은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는 거죠. 승자와 패자, 그리고 상식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역설의 시간. 한번 들여다볼까요? 이걸 한번 보세요. 희비가 정말 극명하게 엇갈립니다. 패자 쪽을 보면 기술주, 반도체, 삼성전자 오세요. 항공, 여행, 자동차,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완전히 박살이 났죠. 그런데 승자 쪽을 보세요. 에너지, 정유, 방위산업, 해운, 이쪽은 오히려 난리가 난 겁니다. 시장 전체가 비명을 지르며 추락할 때 이쪽은 환호성을 지른 거죠. 정말 기이한 풍경이에요. 아니, 그럼 방산주는 왜 그렇게 급등했을까요? 그 이유가 정말 놀랍도록 직접적입니다. LIG 넥스원 같은 회사 주가가 왜 폭등했냐면 바로 이 회사가 만든 미사일이 지금 시장 붕괴를 일으킨 바로 그 전쟁터에서 실제 성능을 입증해버린 거예요. 우리 미사일 성능 이 정도입니다! 하고요. 와, 이 위기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쇼케이스가 된 거죠. 하지만 진짜 가장 큰 미스터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런 위기가 터지면 투자자들이 어디로 몰리죠? 네, 안전자산으로 몰립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일본 엔화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그 안전자산의 공식이 깨져버렸어요. 엔화가 강세가 아니라 오히려 약세를 보인 겁니다. 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그 역설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이번 위기의 성격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금융 불안이 아니라 에너지 쇼크였잖아요. 생각해보세요. 일본은 에너지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일본 경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바로 이 치명적인 약점이 드러나니까 투자자들이 엔화도 안전하지 않구나 하고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러 몰려간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 종류에 따라서 안전자산의 지도까지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죠. 자, 시장이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동안 정부랑 중앙은행은 그냥 보고만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이제 이 거대한 불을 끄기 위한 그야말로 필사적인 움직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통 이런 시장 붕괴에 맞서는 정부의 대응 시나리오, 그러니까 일종의 교과서 같은 게 있습니다. 1단계, 일단 긴급 회의부터 소집하죠. 2단계, 시장을 안심시키기 위해 공식 성명을 발표합니다. 여러분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있습니다. 하고요. 그리고 3단계, 막대한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규모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100조 원.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뒤에 플러스 알파가 붙어 있죠. 이게 당시 한국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자금의 규모입니다. 정부가 이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봤는지 그냥 이 숫자 하나로 모든 게 설명되죠. 상황이 얼마나 긴박했는지는 이 일화 하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당시 한국은행 총재가 중요한 국제회의 때문에 스위스로 출장을 가던 중이었는데 이걸 다 취소하고 그냥 바로 돌아온 겁니다. 말 그대로 모든 걸 제쳐두고 위기 대응의 최전선에 직접 서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행동이었죠. 자, 그렇다면 이 정신없었던 하루, 이게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제 한 발짝 물러서서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면서 이 사건이 드러낸 더 큰 그림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건 하나의 도미노였습니다. 보세요. 중동 분쟁이라는 첫 번째 도미노가 딱 넘어지니까 유가가 급등하고 이게 시장 전체의 패닉으로 번지고 그러니까 또 정부가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는 거대한 연쇄 반응이 일어난 거죠. 이 표가 그 모든 과정을 정말 한눈에 딱 보여주네요. 이날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하고 또 중요한 교훈은 바로 이겁니다. 지구 반대편에서 일어난 분쟁이 순식간에 바로 내 주머니, 내 지갑을 위협하는 그런 현실. 그리고 우리가 그래도 꽤 튼튼하겠지 라고 믿었던 이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사실은 얼마나 취약한 고리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그 민낯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단 하나의 분쟁이 이렇게까지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면 과연 지금의 우리 세계 경제는 다음 위기 앞에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얼마나 회복력이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2026년 3월 4일, 이날은 어쩌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이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다는 걸 보여준 하루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